반갑습니다. 교육소통 전문가 홍기훈입니다. 저 오늘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네요. 우리는 꽤 괜찮은 부모가 맞습니다. 네. 가끔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꽤 괜찮은 부모가 맞습니다. 근데 자녀 교육이 참 어려운 것이 꽤 괜찮은 부모가 꽤 괜찮은 자녀를 만났는데 매일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참 우리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가벼운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연령대별로 부러워하는 사람이 다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달라요, 부러워하는 사람이. 자, 10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10대 아이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 누굴까요? 바로 정답이 나오네요. 우리 아이들은 이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좀 다르죠. 요즘 아이들은 연예인을 좋아하죠. 근데 연예인 중에서 콕 집어서 말합니다. 누굴까요? 아이돌을 좋아해요. 아이돌을. 하지만 가끔 공부 잘하는 아이들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부러워하긴 하지만 한 문장이 빠졌습니다. 공부만 잘한다고 우리 아이들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자, 공부를 잘하긴 잘하는데 어떤 애들이 제일 부러울까요?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들. 아, 부러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부러운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입니다. 어제 저녁까지 나랑 같이 놀았어요, 걔가. 놀이터에서 같이 있었는데 PC방에서 같이 놀았는데 시험만 보면 그 친구는 잘 나오고 나는 별로예요. 그때 그 친구가 부럽습니다. 정확히 아셔야 될 게 평상시 나보다 열심히 하는 애들 우리 아이들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걔는 이미 나하고 다른 애들이에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같이 놀았는데 나보다 잘 나오면 부러워합니다. 그게 아이들의 모습이죠. 자, 20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0대 여성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부러울까요? 바로 정답이 나왔습니다. 본능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요? 예쁜 사람. 예쁜 사람이 부럽습니다. 근데 여기도 한 문장이 빠졌습니다. 예쁘다고 우리가 다 부러워하지는 않아요. 예쁘긴 한데 어떤 사람이 제일 부러울까요? 날씬하고 예쁜 사람. 아, 부러울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이 부러울까요? 공부도 잘하고 예쁜 사람. 나보다 공부 잘하면서 예쁜 사람. 다 부러울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부러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예뻐 보이는데 고친 티 안 나는 애들이 제일 부럽습니다. 예뻐 보이는데 화장티가 안 나요. 속으로는 그게 제일 부럽죠. 30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30대 여성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딱 아시네요. 우리가 그때쯤 이걸 한다, 이걸 간다 이렇게 표현하죠. 시집 잘 간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한 줄이 빠져 있어요. 시집만 잘 간다고 우리가 다 부러워하지는 않죠. 누가 제일 부러울까요? 돈 많은 사람 만나 시집 잘 간 사람? 아, 진심이 딱 드러나네요. 부러울 것 같아요. 누가 제일 부러울까요? 마음으로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시집을 잘 갔는데 내가 걔가 노는 걸 다 봤어요. 실컷 놀더니 결혼할 때쯤 되니까 시집을 잘 가요. 우리가 결혼하면 살짝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이럴 줄 알았더라면. 놀지는 않더라도 하고 싶었던 건 좀 후회 없이 하고 갈 걸. 이런 후회가 있는데 너무 원망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배우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자, 아직까지 좀 가벼운 이야기입니다. 조금씩 진지해질 겁니다. 그렇다면 40대 엄마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좋은 대학 간 자녀. 자녀가 대학을 잘 가면 부럽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일찍 나왔습니다. 40대는 배우자와 관련돼 있어요. 배우자가 남편이 어떻게 하면 제일 부러울까요? 본능적으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승진하면 또 바람 안 피우고 또요. 돈 잘 벌어오는 사람이 제일 부럽죠. 돈 잘 벌어오는 사람 부럽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한 문장이 빠졌습니다. 돈만 잘 벌어온다고 우리는 다 부러워하지 않아요. 돈을 잘 벌어오긴 하는데 어떻게 했을 때 제일 부러울까요? 제일 부러운 사람은 이런 사람이죠.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오는데 저녁밥을 꼭 먹고 들어온대요. 너무 고맙죠. 너무 고맙죠. 자, 우리가 이렇게 부러운 사람이 다른데 이제 50대로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50대 엄마, 50대 부모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까 정답이 살짝 일찍 나왔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식 농사 잘 지은 사람이요. 그런데 쉬우세요?
꽤 괜찮은 우리 부모가 꽤 괜찮은 자녀를 만났지만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 어머님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저희 집 앞마당에 과일 나무가 꽤 많았는데 여름만 되면 저희 어머님이 멀쩡한 나무에 열매들 막 솎아내시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놔두면 많이 열릴 텐데 왜 저걸 자꾸 따시지? 가을이 됩니다. 늦가을이 되면 왜 그러셨는지 이유를 늘 깨닫곤 했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솎아내신 나무들의 열매들은 하나같이 굵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솎아내지 않고 그냥 놔둔 나무들의 열매들은 정말 빼곡하게 열렸는데 하나같이 작고 볼품없고 맛이 없었어요. 과연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우리는 어느 순간 아이들을 빼곡하게 기르고 있었습니다. 듣는 정보가 너무 많아요. 해야 될 것 같은 것도 너무 많이 알게 돼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할 줄 아는 게 굉장히 많아졌는데 제가 보니까 할 줄 아는 건 많지만 강점이 보이지 않아요. 가장 아쉬운 일들입니다. 할 줄 아는 건 많은데 강점이 없는 아이들. 왜 그렇죠? 빼곡하게 길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아이들을 보면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성글게 키우려는 마음이요. 성글성글. 그렇게 키워줘야 아이들이 스스로 자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도 해보고 실수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면서 결과에 책임도 져보는 겁니다. 그렇게 큰 아이들이 더 크고 보기 좋고 좋은 열매로 자라는 겁니다. 성글성글 키우는 부모. 하지만 우리는 이런 어려움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자, 자녀를 키울 때 우리는 아이들을 앞으로 나아가는 길로 키우고 싶은데 가끔 우리는 아이를 오히려 뒷걸음질 치게 키울 때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밀려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대학 보내놨더니 취업이 안 돼요. 취업을 하긴 하는데 내 마음에 드는 취업이 아니에요. 이 문제는 점점 심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제도는 왜 이렇게 자주 바뀌는지 자유학기제가 자유학년제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문이과 통합이에요. 예전에 우리 자녀들은 문과와 이과만 정하면 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문이과를 정하지 않는 대신 과목 선택을 내가 직접 해야 돼요. 공통 과목도 있고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이제 공부만 잘하는 아이들을 뽑는 게 아니라 비교과 활동도 해야 된대요. 도무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우린 막연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고교 학점제도 이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런 많은 뉴스 속에 우리는 가끔 좌절해요.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우리 애가 잘 크고 있는 거 맞나?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지? 그래서 헛수고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헛수고 아닐까? 과연 헛수고일까요?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젊은 사람들의 가장 큰 꿈은 서부로 가서 금광에서 금을 발견한 거였습니다. 한 젊은이가 그 꿈을 품고 투자를 받았어요. 인부 뽑은 다음에 열심히 땅을 팝니다. 그런데 아무리 파도 금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제일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은 투자가입니다. 아니 나오라는 금은 안 나오고 돌멩이만 나오잖아요. 제 투자금 돌려주세요.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금이 나올 테니까 좀 참아주세요. 참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제일 먼저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들은 인부들이요. 월급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떠나기 시작해요. 떠나는 인부들 앞에 그 젊은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땅을 파왔지만 금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포기해야 될 그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떠난 다음에 우리가 팠던 그 자리 바로 밑에 금이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저를 믿고 한 번만 더 파봅시다. 다시 파기 시작해요. 금이 나왔을까요? 아무리 파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또 떠나려 합니다. 또 설득해요. 그러길 여러 번 반복했어요.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끝내 그곳에서 금이 나왔을까요? 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실패였을까요? 금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석유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그 유명한 록펠러라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한 번만에 금을 발견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마 100번쯤 파야 금이 나올걸요? 그렇다면 그 전에 팠던 99번이 과연 실패였을까요?
그때는 실패처럼 보였겠지만 결국 그 99번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금을 발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조금 실망할 때 헛수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세요. 헛수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들 앞으로 나아가는 자녀교육, 진로를 생각한다면 어떤 이정표를 가지고 아이를 키워야 될까요? 최근에 인터넷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한 꼬마의 꿈이 있습니다. 사립초등학교를 다니는 그 아이는 꿈을 이렇게 적었어요. 사립초등학교를 졸업하면 국제중에 입학하고, 국제중을 졸업하면 특목고에 가서, 특목고를 졸업하면 스카이에 가겠대요. 스카이를 졸업하면 하버드에 유학 가서, 하버드를 졸업하면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요리사. 물론 하버드를 나온 요리사도 필요합니다. 스카이를 나온 요리사도 필요하겠지만 이 아이 마음속엔 과연 뭐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을까요? 근데 그 부모는 그걸 알아챘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키울 때 꼭 알아야 될 이정표를 몇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존 크럼볼츠라는 교수가 굉장히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왜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멋진 성공을 이뤘을까? 이유가 뭘까?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아주 간단했습니다. 당신은 계획한 대로 성공했습니까? 아니면 우연히 성공했습니까?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자, 여러분. 계획한 대로 성공한 사람이 많았을까요? 우연히 성공한 사람이 많았을까요? 아주 감이 좋으세요. 우연히 성공했던 사람이 많았는데 그 비율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무려 80%. 자, 그러면 우리 자녀 교육할 때 이제 계획 세우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계획 세운 대로 성공한 게 아니라면 그냥 우연히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존 크럼볼츠는 그게 진짜 어떤 우연일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관찰하고 연구해 보니까 그 우연은 우연히 길을 가다 돈을 줍는 그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우연은 이런 거였어요. 그렇게 자세히 계획한 적은 없어요. 근데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냥 가서 만나봤습니다. 자세히 계획을 세우진 않았지만 저기 가보고 싶으면 가봤어요. 하고 싶은 게 생기면 그냥 해봤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계획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서 만나보니, 가보니, 해보니 또 다른 상황이 벌어져요.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만나보고 또 가보고 또 해보니까 오늘날 자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획된 우연입니다. 우연히 친구 따라갔다 오디션에 자기가 연예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5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 우리 아이가 이 5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성장하는지 한번 눈여겨보고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런 사람들은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걸 배우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기심이 있다고 모든 게 자기 뜻대로 되진 않아요. 결과가 실망스러울 때 그 사람들은 두 번째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한 번 더 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실수나 실패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듭해도 늘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때 융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환경이 바뀌지 않으니까 나를 바꿔보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꿔보고 내 태도를 바꿔보고 그래도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이 사람들은 또 다른 기회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낙관성이 있었어요. 좋은 기회가 올 거야 하는 생각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몇 번 경험하면 실수나 실패를 경험하면 확률을 압니다. 딱 봤을 때 이거 안 될 것 같아. 아예 시작도 안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 감수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생각만 하지 않고 실제로 해본 사람입니다. 만나보고 가보고 그 일을 해본 사람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자녀 교육의 진로에 그 길로 가길 원한다면 우연을 한번 계획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호기심이 있는지, 인내심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는 융통성이 있는지, 그리고 낙관적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위험 감수하면서 실천을 하고 행동을 하는 아이인지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3가지의 미래 인재로 키우기 위한 기준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사람으로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래와 세상을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출발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자, 우리나라엔 삶이 많습니다. 인삼 있죠. 이런 삶 중에 가장 귀한 삶이 있는데 어떤 삶일까요? 잘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수삼 나왔습니다. 홍삼도 있고요. 산삼도 있고요. 하지만 정답이 나왔네요. 어떤 삶일까요? 예, 우리나라 가장 귀한 삶은 고삼이죠. 고삼만큼이나 중요한 삶이 하나 더 있죠. 예, 중삼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지만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은 이런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면서 성장했으면 좋겠건만 그러기는커녕 이런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빅터. 말을 더듬거리는 빅터는 바보라는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IQ 검사를 했는데 선생님이 73이라고 적어줬습니다. 그 숫자를 보고 거기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요. 바바처럼.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됩니다. 자기의 IQ 지수는 73이 아니라 173이었는데 선생님이 바보 같은 빅터를 보고 네가 그럴 리는 없어 하고 73으로 적어준 거죠. 천재였는데 바보의 삶을 살았습니다. 뒤늦게 알아서 그분이 맨사의 빅터 회장이 됐습니다. 미국 올림픽을 앞두고 멋진 쇼를 하기 위해서 흰머리 독수리를 훈련을 시켰습니다. 범버였어요. 근데 훈련하면 늘 닭장 우리 같은 곳에 가둬뒀습니다. 하늘을 나를 범버가 늘 닭장 안에 갇혀 있다가 결국 날지 못하게 됩니다. 코끼리 샤록은 서커스 안에 있는 코끼리인데 어릴 때부터 밧줄을 메고 있었어요. 끊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샤록은 성체가 된 다음에 어른 코끼리가 된 다음에 밧줄만 발에 감아두면 도망가지 못합니다. 이 밧줄은 끊을 수 없는 거니까요. 기다란 비니커에 벼룩을 놔두고 뚜껑을 덮어놓습니다. 탈출하려고 시도를 하죠. 부딪힙니다. 몇 번 부딪힌 벼룩들은 뚜껑을 열어둬도 나가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 마음속엔 이런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한 개의 밧줄을 끊도록 부모는 도와줘야 됩니다. 그걸 끊는 아이들이 자존감이 회복됐다고 표현을 해요. 자존감은 작은 성공의 경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우연히 한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이 마음속에 잊혀지질 않더라고요. 어떤 유치원 꼬마가 뜀트를 뛰는 장면이었습니다. 출발선에 딱 서서 뜀트를 바라보고 힘껏 달려갑니다. 그리고 점프하는데 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아이키는 이만한데 뜀트는 이만한 높이였어요.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금세 출발점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실패했다고 우리 애들 포기하지 않아요. 금방 제자리에 서서 다시 한번 목표 바라보고 힘차게 달려가서 점프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실패해요. 너무 높아요, 목표가. 두 번 실패했지만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아이들도 뭔가를 도전할 때 한두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진 않아요. 금세 제자리에서 주먹 불끈 쥐고 다시 한번 뜁니다. 멋지게 출발했어요. 점프. 어림도 없습니다. 또 실패해요. 세 번쯤 실패하니까 그 꼬마가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그렇잖아요. 한 세 번쯤 실패하면 살짝 마음에 눈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이리 안 되지? 나는 되는 게 왜 이렇게 없지? 이 생각이요. 그런데 세 번 실패했지만 이 아이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가서 눈물 한번 닦고 다시 한번 힘차게 출발합니다. 그리고 멋지게 점프. 어떻게 됐을까요? 네, 실패했습니다. 턱도 없었어요. 네, 또 실패했습니다. 네 번쯤 실패하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행사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4번 연속 자기가 그 시간을 쓰고 있었죠. 우리 엄마가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장면을. 내 친구 엄마들이 보고 있고요. 선생님도 보고 있고 친구들이 보고 있습니다.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꼬마한테 친구들이 다가오면서 말을 걸기 시작해요. 친구야, 힘내. 파이팅. 너 연습할 때 잘했잖아. 그리고 어깨 동무도 해주고요. 힘내라고 막 외쳐줍니다. 그 친구들의 응원 때문에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출발선에 딱 서서
띠임새를 딱 한번 쳐다본 다음에 힘차게 달려가서 점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에 멋지게 성공했습니다. 멋지게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친구들의 응원이 중요하구나. 그래 성공했구나.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친구들의 응원은 계기가 됐을 거예요. 응원 받아본 사람은 더 잘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이는 스스로를 응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응원은 계기였겠지만 더 중요한 건 스스로 응원하는 사람이요. 아마도 그 아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창피하긴 하지만 나 연습할 때 성공한 적도 있었잖아. 한 번만 더 해보자. 나를 믿어. 하고 점프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응원한다고 모든 아이들이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스스로 응원할 수 있어야 다음 기회를 또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응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스스로 응원할 수 있어야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응원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마음속 내비게이션이 하나 있어요. 운전하시는 분은 잘 알겠지만 내비게이션은 참 고마울 때가 있어요. 딴 생각하다가 목적지를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음성이 들려와요. 어떤 음성이 들려올까요? 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줘요. 나도 몰랐는데. 근데 더 고마운 말을 해주죠. 다음 말은 어떻게 이어지죠? 목적지를 재탐색하겠습니다. 저 대신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조금 돌아가더라도 내비게이션이 있는 사람은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는 어떤 내비게이션이 있을까요? 내비게이션이 정확히 있는 사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조금 돌아가더라도 자기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내비게이션 한번 볼까요? 뭐가 있는지. 이 네 가지는 우리 아이들이 꼭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흥미를 말합니다. 좋아하는 걸 찾게 도와주세요. 두 번째, 내가 잘하는 게 뭐지? 재능을 말합니다. 나는 뭐 할 때 편안하지? 성격을 말합니다. 나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지? 가치관을 말합니다. 이 네 가지를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모라면 관찰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뭘 편하게 생각하고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좋아한다고 다 흥미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가끔 저녁 12시, 새벽 1~2시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뭔가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주목하세요. 그리고 말을 겁니다. 야, 너 어부가도 모르겠어. 대단한데? 근데 너 그거 하면서 어떤 느낌이었어? 어떤 기분이 들어? 어떤 감정으로 했어? 너한테 그 경험은 어떤 거야? 질문해 주세요.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뭔가 좋아하면 그날을 떠올립니다. 뭔가를 새로 좋아했는데 그날 그 느낌으로 좋아하나? 그날 그 기분으로 하고 있나? 그날의 감정이 생겼나? 그날 경험처럼 나한테 중요한가? 이 질문을 하고 그날을 더 넘어서는 그 경험을 찾으려고 그래요. 이런 걸 집중 흥미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잘하는 거 찾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찾는 방법도 있지만 부모님이 먼저 질문하세요. 저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딸아이한테 네가 봤을 때 아빠는 뭘 잘하게 보이니? 아빠는요. 뭘 보면 거기다 살 하나 더 붙이는 거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 생각해보니까 아빠는 정말 그거 잘하는 것 같다. 뭘 들으면 하나가 더 생각나거든. 근데 그럼 너는 뭘 잘하는 걸까? 아빠가 네가 잘하는 거 하나 말해줘도 될까? 이렇게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뭘 잘하는지 이야기해주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 게임계에 아트 디렉터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만화책 속에 파묻혀 살았던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참 걱정하셨겠죠. 만화책만 봤으니까. 그런데 처음엔 만화가 그리 재밌어서 그 책만 봤는데 생각이 좀 바뀌더래요. 새벽 1~2시까지 보면서 이런 만화의 상상력을 내가 컴퓨터로 표현하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대학을 지나가지 않고 컴퓨터로 그걸 구현할 수 있는 걸 자꾸 도전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 정말 잘하는데? 너 이거 정말 그래픽 잘하는 것 같아.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은 게임 아트 디렉터입니다.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의미에서 재능 인터뷰, 그걸 통해서 내가 잘하는 것 같이 찾은 거죠. 이분이 레이싱 게임 만들 때가 제가 기억이 나요. 대학을 나오지 않은 이분이 레이싱 게임을 만드는데 영어로 된 물리학 원서를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걸 왜 보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미국 프로그래머들하고 같이 이 게임을 만들고 있는데
레이싱카가 200km로 달릴 때와 250, 300km로 달릴 때 코너링 할 때 바퀴 눌린 게 달라지잖아요. 네. 그걸 정확히 표현해 보고 싶대요. 아, 그에겐 새벽 2, 3시까지 집중 흥미가 지금까지 살아있던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멋지게 자기만의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한 개의 밧줄을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응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자기 마음속에 내비게이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잘 알 수 있다면 미래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 두 번째 기준도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 기준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사람으로 키우랍니다. 국가 간의 소통 요즘 쉽지 않습니다. 나라끼리 분쟁이 엄청 심하죠. 정치계 안에서도 분쟁이 있습니다. 노사의 분쟁도 있고요. 부부 간에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분쟁은 어디에 있을까요? 부모, 자식 간의 분쟁입니다. 참 내 마음처럼 되지 않아요. 소통이 쉽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소통의 원리를 배울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자, 간단하게 소통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내 아이의 관심을 제대로 알고 있나 체크해 보세요. 두 번째, 나는 내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나만의 기술이 있나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 더, 나는 자녀에게 공감형 부모인가. 이 세 가지 기준을 알고 계시다면 영어 알파벳 H자를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단단하게 기둥 두 개를 박아놓고 그 기둥을 잇는 다리를 연결해 놓는 거죠. 자, 첫 번째 기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보면 성격이 아주 느긋한 애들이 있어요. 엄마는 너무너무 급한데 애는 막 너무 느긋해요. 엄마가 벼르고 벼릅니다. 시키는 걸 안 하잖아요. 벼르고 벼르다가 한번 딱 날 잡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꺼내죠. 야, 너 그 엄마가 그 이야기했던 그거 어떻게 됐어? 자, 이렇게 이야기, 질문한 엄마는 몇 초쯤 대답을 기다릴까요? 외향적인 성격 급한 엄마들은 몇 초 기다릴까요? 1초. 성격이 아주 급하세요. 5초. 좋습니다. 개인 차이는 많지만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향적인 사람들은 약 2초를 기다린대요. 똑딱 똑딱 초를 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향적인 우리 아이, 느긋한 우리 아이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외향적인 사람들은 말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지만 내향적인 사람들은 생각이 조금 정리돼야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내향적인 사람들은 대답하는데 약 7초쯤 걸린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그보다 훨씬 더 걸리고요. 엄마가 질문했는데 아이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엄마는 2초를 세더니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해요. 아니, 내 말을 무시해? 아니, 대답을 안 해? 화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야, 그건 됐고 이거 어떻게 됐어? 질문합니다.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니, 첫 번째 질문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엄마는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집에서 벌어지고 있죠.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아이가 성격이 너무 급해요. 엄마는 느긋한데, 자, 아이가 학교에 가면서 이런 말 하죠. 엄마, 저번에 제가 말한 거 그거 어떻게 됐어요? 따집니다. 엄마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2초 안에? 엄마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는 그 2초를 기다리지도 않고 나가버립니다. 엄마는 항상 그래요. 제가 뭔가 말하면 들어주는 게 없어요. 나가버립니다. 엄마, 억울하죠? 난 생각하고 있는데 나가버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낳은 자식이어도 2초의 사람과 7초의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외향적이고 우리 자녀가 내향적이라면 시한을 정해주세요. 지금 당장 답할 수 없을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됐니? 만약에 지금 대답하기 어려우면 언제까지는 꼭 말해줘. 엄마가 100% 만족할 수는 없는 그런 대답이겠지만 시한을 정해주면 우리 아이도 그 시한 안에는 대답할 겁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무조건 2초 안에 대답해 주세요. 난 생각하는데 어떤 대답이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아이가 원하는 건 정답이 아닙니다. 아이는 반응을 원하는 거예요. 2초 안에. 아이고 미안해 우리 딸. 엄마가 잊어버렸어. 엄마가 잘 생각했다가 언제까지 말해줄게. 이 대답만 해도 아이는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무시당했다는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아이를 제대로 아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집만의 기술은 하나 있나요? 소통의 기술. 제가 아는 분 중에 자녀하고 북토크를 굉장히 잘하는 분이 있어요. 사실 너무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책을 읽히는 게 쉬운 일인가요? 엄청 어렵습니다.
잘 안 읽으려고 하죠. 왜 이런 갈등이 생길까요? 정답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윌리엄 글래서라는 사람이 5개의 욕구를 말했는데, 자, 부모가 아이한테 책을 읽게 한다, 어떤 체험을 하게 한다, 어떤 일을 하게 한다. 이 5개의 욕구 중에 어떤 욕구 때문에 시키고 싶었을까요? 부모라면. 감이 아주 좋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부모는 생존의 욕구 때문에 시키려고 합니다. 너 살아가야 되니까. 너 이것 좀 알아야 되잖아. 또 하나가 있다면 뭘까요? 권력의 욕구입니다. 네가 남들보다 좀 잘해야 하잖아. 그럼 먼저 배워야지. 먼저 경험하고 이런 욕구로 책도 읽게 하고 경험도 하게 하는데 아이들은 어떤 욕구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게 될까요? 아이들은 무조건 즐거워야 됩니다. 즐겁자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욕구가 더 있다면 자유롭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다 필요한 욕구지만 충돌이 생깁니다.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분은 또 다른 욕구 하나에서 해법을 찾았습니다. 북토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분은 자기가 먼저 책을 읽습니다. 모든 책을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말 있죠. 100권의 책을 읽는다면 10권의 책을 말하게 하고 1권의 책을 쓰게 하라. 100권을 다 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읽어야 할 책 중에 말할 수 있는 한 10권쯤을 부모가 관심을 갖는다면 미리 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한테 살짝 예고편을 보여줍니다. 영화 예고처럼 흥미를 자극할 만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야, 이런 사람이 나오더라. 야.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그래서 그 아이가 호기심을 느끼면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때 같이 읽거나 읽은 다음에 이야기를 해줘요.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그 과정을 경험하게 되면 칭찬을 해줍니다. 한 번 더 하게 하고 한 번 더 하게 하고 이게 부모와 자녀가 하는 북토크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집에서는 또 다른 욕구 하나를 찾았습니다. 뭘까요? 사랑과 소속의 욕구를 찾습니다. 아이가 글을 못 읽나요? 읽을 줄 압니다. 읽으면 뜻을 이해하지 못할까요? 이해합니다. 그런데도 왜 같이 읽어줄까요? 그 경험을 통해서 아이가 우리 가정에 소속됐다는 느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집만의 기술이었습니다. 사랑과 소속의 욕구. 근데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사랑과 소속의 욕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술 하나가 있다면 우리는 멋진 부모가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기준이 있죠. 공감형 부모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해운대를 갔는데 해변가에 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커플이 다가오는데 그 남자친구 되는 사람이 달려가면서 막 외치더라고요. 야, 갈매기다 하고 가는데 곧 이어서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바보야. 그건 기러기야. 막 이러는 거예요. 너 노래 가사 못 들어봤어? 부산 기러기? 그 순간 그 남자친구 눈빛과 제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오늘 보니까 흔들린 분이 있어요. 기러기가 맞나? 저도 잠시 흔들렸습니다. 갈매기였죠. 근데 너무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흔들렸습니다. 가끔 우리가 아는 거로 소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통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는 것만 고집하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제 자녀들하고 하는 방법입니다. 책을 읽을 때 저는 3단계로 책을 읽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첫 번째 단계에서 책을 읽을 때 항상 글쓴이 입장에서 읽고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왜 주인공이 이런 감정이었을까?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충실하게 그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은 다음에 그냥 놔뒀습니다. 제 의견을 말하지 않고 그 생각으로 마음이 숙성될 때까지 그냥 놔둡니다. 그냥 글쓴이 입장에서 생각해요. 그러다 아이가 한 번 더 그 책을 읽게 되면 이제는 이렇게 같이 읽었습니다. 제 3자의 입장에서 읽어보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 감정만 꼭 가져야 되나? 다른 감정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결정을 했지? 다른 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요. 이 비판적 사고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동안 그냥 놔둡니다. 생각이 숙성될 때까지. 그리고 다시 한번 책을 읽게 될 땐 이렇게 읽었습니다. 즐기는 마음으로 그냥 내가 글을 읽게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책을 읽으면서 항상 생각하더라고요. 글쓴이의 생각, 제3자의 생각, 그리고 항상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감은 그런 거 아닐까요? 책 읽는 데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 사람의 생각, 우리를 지켜보는 제3자의 생각, 그리고 나의 생각. 이렇게 아이들과 호흡한다면
우리는 어느덧 공감형 부모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으려면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의 관심 제대로 알고 있는지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과 나를 이어주는 나만의 기술이 하나 있는지 꼭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부모하고만 소통한다면 너무 억울하죠. 세상은 넓은데. 아이들이 좀 잘하면 부모를 떠나서 제2의 제3의 통로를 찾기 시작합니다. 제가 만난 한 아이는 이렇게 합니다. 인터넷 서점에 검색어를 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뭐 파일럿이면 파일럿을 칩니다. 요리도 쳐보고요. 그러면 책들이 쭉 나오는데 인기 순으로 나오죠. 제목을 쭉 읽어보고 쉬워 보이는데 재밌어 보이면 하나를 딱 체크해서 읽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 그 출판사에 전화를 합니다. 저자는 만날 수 없죠. 출판사 전화번호는 알 수 있습니다. 딱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기요, 제가 이 출판사에 나온 이 책을 봤는데 이 저자분께 제가 꼭 편지를 보내고 싶어요. 제가 출판사에 메일을 보낼 테니까 그분께 꼭 전해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요. 답장 꼭 부탁한다고 전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며칠이 지났습니다. 답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못 받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출판사에 전화해서 닥달을 하면 됩니다. 제 메일을 받으셨나요? 전달해 주셨나요? 답장은요? 결국 받아냅니다. 그렇게 제2의 통로를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처음엔 글로 대화하지만 몇 번 글로 대화하다 보면 그분이 있는 곳에 가보고 싶어요. 강연장에도 가보고 싶고 그분이 있는 곳이라면 찾아가 보고 싶습니다. 결국 그분이 하는 얘기는 우리 부모님이 하는 얘기와 별 다른 건 없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아니기 때문에 듣습니다. 부모라면 꼭 기억해야 될 키워드입니다. 부모님 말고 제2의 제3의 통로가 있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자녀로 키운다면 세 번째 기준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래 인재로 키우는 세 번째 기준, 미래와 세상을 통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래는 막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막 변하고 있고요. 자, 이 사진에 나온 이 점이 무엇일지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온 이 점은 뭘까요, 과연? 큰 사진에 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점은 인간이 만든 물건 중에 가장 인간으로부터 멀어진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 우주선 보이저 1호입니다. 그 보이저 1호가 명왕성을 지나쳐서 태양계를 빠져나갈 때쯤 카메라를 뒤로 돌렸습니다. 그동안 보이저 1호가 온 길을 뒤를 돌아보면서 사진을 찍어서 지구에 보냈는데 이 작은 점 하나는 바로 지구였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작은 점이 인류의 고향이다. 우리의 존재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우리가 들어본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칼 세이건은 이렇게 말했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점에 갇혀 있는 우리지만 세상은 이렇게 넓습니다. 작은 점에 갇히지 않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키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작은 점 안에는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딩 컴퓨터, 생명 나노공학, 거기다 3D 프린터, 블록체인, 이런 변화가 마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미래를 바라봐야 될까요? 자, 이런 그림을 보는 아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요. 이거 보니까 관심 생겼어요. 저 이런 거 좀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참 부모로서 고마운 일인데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는 요리사가 꿈인데 저 뭐 먹고 살아요 이제?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런 직업들 여기 왜 안 나와요? 이렇게 고민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미래를 선택하는 세 가지 기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직업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는 직업은 20, 30개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친구들도 그거밖에 몰라요. 내가 얼굴도 본 적 없는 내 또래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도 20, 30개밖에 몰라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선택하다 보니까 할 게 없어요. 나한테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꿈이 없어요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나라 직업은 현재 약 13,000개입니다. 그 생각을 바꿔줘야 됩니다. 정말 드넓은 세상이에요. 13,000개의 직업 중에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걸 꼭 알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기준도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아이는 첫날 이렇게 대답했어요. 너 꿈이 뭐니? 물어봤더니 요리사요. 시큰둥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어떤 요리사? 그랬더니 더 시큰둥했어요. 아니 그냥 요리사요.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그랬던 아이가 지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똑같은 아이가 지금은 너 어떤 꿈을 가지고 있니? 예, 저요. 저는 IT 회사 본사에 카페테리아 총주방장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뜻 보면 바뀐 게 없어 보여요. 요리에 관심이 있었는데 요리사가 꿈이래요. 바뀌어 보이지 않지만 제 눈엔 완전하게 바뀐 아이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선택하는 두 번째 기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기준이 직업이라면 두 번째는 진출 분야입니다. 요리사가 어디 갈 수 있죠? 호텔, 레스토랑, 자영업도 할 수 있습니다. 다 갈 수 있지만 그 아이는 생각을 해봤어요. 미래가 이렇게 바뀐다면 나도 과학자, 개발자, 연구원을 한번 해볼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한테는 안 맞아요. 직업적으로는 자기한테 안 맞아요. 하지만 진출 분야를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런 곳에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테고 돈도 더 많이 모일 테고 영향력 있는 사람도 더 많이 모일 거예요. 그렇다면 음식 찾는 사람도 더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저 기회만 주어진다면 이런 곳에 있는 IT 회사 본사에 카페테리아 총주방장을 하고 싶어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사람에 관심 있나요? 인사 전문가 될 수 있겠죠? 기회의 땅입니다. 왜 그렇죠? 인재를 제일 많이 뽑으려는 곳이 여기인데 그러면 인재 뽑아주는 사람도 필요하겠죠? 당연히. 기회의 땅입니다. 돈에 관심 있나요? 재무 전문가? 여의도, 홍콩, 런던을 꿈꾸겠죠? 그만큼 기회는 여기에 있습니다. 돈이 많이 모인다면 그 돈을 누가 관리할까요? 재무 전문가들이. 광고에 관심 있다면 광고 기획사도 좋지만 여기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광고 제일 많이 찍는 회사들이 여기입니다. 지금. 심리에 관심이 있다면 기억해야 돼요. 심리에서 요즘 가장 뜨는 분야는 조직심리학. 왜 뜰까요? 이런 분야에서 인재 떠나지 않게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분야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학자, 개발자, 연구원이 아니라 인사 전문가, 재무 전문가, 광고 기획자, 심리 전문가, 심지어 요리사까지 진출 분야를 생각하니까 연결됐잖아요. 이게 아이들이 가질 미래 통찰력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다면 인간만이 선택하는 걸 찾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사진 작가가 있는데 실력이 그다지 뛰어나지 않아서 그런지 뭐 예술 사진이나 보도 사진, 뭐 광고 사진 찍지 못했습니다. 프리랜서로 사진을 찍는 분인데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찍을 때마다 그 사진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사진 작가는 사진 작가인데 반려동물 전문 사진 작가로 데뷔하기로. 아마 우리나라 사진 작가를 실력으로 줄세우면 이 사람은 중간 아래에 있을 텐데 적어도 반려동물 전문 사진 작가로는 이 사람이 아마 최고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먼저 보고 먼저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미래를 보는 통찰력을 길러주셨으면 좋겠어요. 13,000개의 직업이 있고요. 직업 말고 진출 분야가 중요하고요. 마지막 하나, 인간만이 선택하는 것.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미래를 보는 힘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오늘 당장 하루를 살아갈 때 이런 생각을 가져줘야 돼요. 내 꿈을 향해서 나의 내비게이션대로 내가 방향을 정한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 방향으로 해서 내가 진학을 생각한다면 어떤 진학의 다리를 건너야 될까? 저 학교에 가고 싶은데 내가 이만큼 모자라다면 그걸 어떻게 채우지? 학습의 이유와 전략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아, 이렇게 채워야 내가 저기 갈 수 있는 거구나. 어제 저녁에 저희 아이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머리맡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보니까 류시아 선생님의 민들레를 사랑하는 법 그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한 사람이 화단을 가꾸죠. 꽃씨를 뿌리고 정성껏 물과 기름을 줍니다. 꽃들이 잘 자라나는데 원하지 않는 불청객이 날아드는 거예요. 바로 민들레였습니다. 원하지 않는 민들레 자꾸 뽑아냅니다. 제거합니다. 근데 또 날아들어요. 화가 난 이 사람이 모든 방법을 써봐도 방법이 없으니까 정원 가꾸기 협회에 전화를 하죠. 민들레 없애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 방법 써보셨나요? 예.
이 방법은요, 다 써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원 옆에 그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선생님, 이제는 민들레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끔 우리 아이들을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습관 바꿔주고 싶은데 늘 제자리예요. 게임하고요, 휴대폰 오래 사용하고요, SNS에 매달려 있습니다. 가끔은 뽑아버리고 싶고 제거하고 싶지만 늘 제자리에 있는 우리 아이들, 그런 아이지만 민들레처럼 우린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 민들레, 우리 자녀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이런 거죠. 기대에 좀 못 미치는 결과지만 그래도 너 잘했어. 전혀 엉뚱한 결과지만 그래도 괜찮아.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린 꽤 괜찮은 부모입니다. 꽤 괜찮은 부모가 꽤 괜찮은 자녀를 만났다고 날마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빼곡히 기르려는 부모가 아니라 성글게 키우려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페이스메이커이자 길잡이입니다. 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멋진 자녀와의 시간들을 아낌없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